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화요일 아침부터입니다. 이 원고로 설교를 하고 있을 이 시간에는 전공 의사들이 다 병원으로 복귀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사협회 간부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쩌면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가 더 길어지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들고 나왔고 1만여 명의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을 떠나 집으로 간 것이 2주일을 넘겼습니다. 일부 대학 그리고 대형 병원의 치료 기능은 거의 마비되었고 급기야 응급실을 찾지 못한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치료받을 환자들은 넘치고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이 힘겨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의사들이 치료 안에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을 했다. 그런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쇼를 하는 것이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정부와 의사협회가 계속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고 27차까지 만나는 동안 정부에서는 한 번도 의대생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7차 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날 느닷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의대생 2,000명을 늘려서 뽑을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전국에 있는 각 의대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그래서 늘어나서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은 350명대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철학과 국문학과 이런 과라면 학생이 100명 늘어나도 50명 늘어나도 강의실과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실험해야 되고 실험 교부제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린다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우리가 수용 가능한 인원을 다 합해보니 350명 정도 된다. 그런 것이죠. 사실 환자의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들이 특정 진료 과목과 지방에서의 근무를 회피하기 때문으로 보는 게 더 상식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작정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이슈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건강 따위를 신경 써서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과연 진정 민생을 염려해서 국민들을 챙기려는 정책은 아예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해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관한 특별법, 최수근 해병대 사망 사건의 조작과 은폐, 양평 고속도로 불법 노선 변경 문제, 김건희의 명품 가방 등 뇌물 수사건과
김건희의 주가 조작 범죄에 관한 특별검사법 등을 국민의 머릿속에서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악한 가족의 범죄와 비리를 덮고 국민을 속여서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자신들의 권좌를 지켜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건강 따위는 관심 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참 웃기는 것은 이렇게 의사들을 때려잡는 바람에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10%가량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개, 돼지로 인정하는 그런 개, 돼지와 같은 국민이 있는 한 저들의 저따위 독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권과 여당의 모든 일은 범죄자 김건희 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데 뭐가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수작이지만 절대로 그들 마음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쌍특검법이 재의결될까 봐서 현역 국회의원들 공천을 미루고 있던 국힘당에서 바로 그 법안이 부결되자 어제부터 현역들을 다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공천 못 받았다고 분신을 시도하기도 하고 공천 좀 받아보겠다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어항에 있는 물고기 똥물까지 떠먹은 여자도 컷오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손바닥으로 물을 떠먹을 게 아니라 바가지나 바켓으로 퍼마셨으면 공천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던 시절 70년대 초반에 지금은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문둥병자가 뒤틀린 손과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콧잔등이 사라진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바랑을 메고 집마다 동냥하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음성 환자들이었지요. 어린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게 흉측하게 모양이 변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특히 5월쯤에 논에 보리가 자랄 시절에는 그들이 보리밭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잡아서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무서운 괴담이 있어서 보리밭을 지나 학교를 오고 갈 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저 다름질쳐서 집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떼쓰고 보채고 울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이 그럽니다. 야, 너 계속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문둥이 불러서 너 잡아가게 한다. 그게 겁을 주기도 했지요. 지금 같은 시절에 그런 말 했으면 큰일 나겠죠. 과거 성탄절마다 틀어주었던 TV 영화극장에서는 10개와 배너라는 영화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바로 이 나병 환자로서 성벽 밖에 격려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고 난 뒤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때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직후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와
치유받기를 원하는 장면이 40절에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시절에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의술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이 내린 천형으로 알고 살면서 혹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치유되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께서 자신의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실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41절로 42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병, 이 문둥병 환자는 일반인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그런 병에 걸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치병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러므로 성 밖, 즉 진 밖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는 성 밖에서 거주해야 했습니다. 율법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 역시 부정하다고 정하였기에 이 나병 환자는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부정하다는 율법으로 인해서 격리되었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병은 그렇게 전염성이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같이 생활하면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하는 나병의 증상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둥병은 처음 감염되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고 이 잠복기는 짧으면 5년, 길면 20년가량 지속된다. 증상이 발현하면 신경계, 기도, 피부, 눈에 유가종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통각 능력을 상실하고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체 말단의 부상 또는 감염이 반복되어 썩어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해당 부위를 상실하게 된다. 체력의 약화와 시력의 악화 또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문둥병의 심각한 증세는 살이나 신체의 일부 손, 발, 코, 입 등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병으로 영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서 어떤 심각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죄인이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는 심각한 상태를 문둥병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으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은 영적인 나병 환자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선 대통령을 보십시오. 자신과 부인과 처가 식구들의 극심한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의 가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하는 말이지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을 외면하고 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마저 거부하고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노라고 3.1절 어느 예배에 참석하면서 씹으려 댔다고 하지만 그렇게 절규하는 가족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으면서 어떤 더 낮은 자세로
어떤 국민을 숨기겠다는 것입니까? 최수근 해병의 사망 사건에 관한 진실을 덮고 M1 수사단장을 기소해서 재판받게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부터 그 사건을 축소, 은폐한 정황들은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구부려서 차가가 소유한 땅 옆으로 종점을 끌어가려고 시도한 사건 역시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기획했던 전 교통부 장관 원희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단 한마디의 부끄러움이나 사고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야당 대표가 출마한 곳에 가서 그 야당 대표를 치우겠다고, 큰 돌을 치우겠다고 그러고 다니는 꼴이,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문둥병 환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경기도 남양주 지역에도 최은순의 넓은 땅이 있고 그곳으로도 고속도로가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만, 그런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그 장모의 사위가 전국의 그린벨트를 풀고 나타났는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잘난 입으로 공정과 상식과 자유와 헌법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3.1절 날 무슨 말로 기념사를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그저 빨간 날이니까 아따 오늘 쉬는 날이네, 다네부터 술 퍼먹어도 되겠네, 그런 날, 그런 의미 말고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3.1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명품 가방을 비롯한 수많은 뇌물 수수와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부인과 장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29억 원이라고 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검사의 보고서가 나와 있어도 죄가 없다, 문제가 없다, 탈탈 털어 수사했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온갖 뇌물을 받던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폐쇄하고 다른 업체가 들어가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백한 증거인멸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압수수색을 해도 수백 번 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는 힘이라도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한동훈의 아버지가 외국계 기업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심하게 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했는지를 시민언론 뉴탐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 밝혀진 사안입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항을 뉴탐사가 찾아서 보도했는데, 이미 그 부친은 사망했지만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부친은 노동자를 탄압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으로 모치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오늘의 한동훈을 만들었다, 그겁니다. 인천 계양시장에 원희룡을 응원하겠다고 한동훈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시장의 어묵집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어묵 먹는 쇼를 할 요량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던 이 뉴탐사의 권지연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고 한동훈한테 너네 아버지 그 회사 노동자들 아느냐 이렇게 묻자 한동훈이가 기겁을 해서 도망쳐 버려 그 자리를 떠나고, 섭외를 해 두었던 상인은 황당하고, 그래서 도망쳐 갔는데 이제 어묵집이 아니고 꼬치집이 보이니까 그 꼬치집 가게 앞에서 두 놈이 꼬치를 들고 서로 입 벌려 처먹여 주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꼬치를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묵을 처먹으려고 했는데
기자의 질문에 주행랑을 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정부와 검사와 경찰이 집단으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자신들의 살점이 뜯겨나가고 손과 발이 뒤틀리고 떨어져 나가도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양심불량의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무런 아픔도 느낌도 없는 충증 환자가 된 것이죠. 요즘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십시오. 군산도 참 더럽게 공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번 해 먹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거의 1000명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 그중에서 제정신 가진 사람이 몇이나 보입니까? 국회의원 4년, 8년, 12년, 16년을 했지만 과연 그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선되어야만 나라가 발전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공천 받아야만 윤석열 정권을 끝낸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있을 때는 윤석열 윤자도 꺼내지 못하던 비루한 인간들이 지가 공천 받으면 당선되건 낙선되건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끝낸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공천 받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그 지역에 나가야만 나라도 발전하고 독재 정권도 끝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그 말에 공감하고 옳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비판하는 사람만 넘칩니다. 4년 전에 자기가 전략 공천 받은 것은 지가 잘났던 일인데 이제 의정활동을 개떡같이 해서 낙하점수 받고 컷오프 되니까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길길이 팔발이 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일단 점수가 안 나와서 컷오프가 되면 문제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아야 할 것인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면 마땅히 떨어질 사람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본인만 그걸 모르고 길길이 뛰고 당을 욕하고 탈당하고 오히려 싸우도 시원찮을 독재 정권과 함께하는 여당에 바로 다음날 기어 들어가서 여기 오면 다 당선시킬 수 있어? 라고 묻는 이따위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자 같은 인간들이 정치인입니까? 그들이 정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 표를 구걸하던 유권자를 자기를 비판했다고 고소하고 한때는 지지자였던 사람에게 막말로 욕하는 이런 정치인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이란 말입니까? 표가 필요할 때는 온갖 말로 다 꼬드기면서 막상 당선되면 지가 잘나서 당연히 그 표를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날부터 유권자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면 귀찮아 외면하고 호통치는 그런 인간들이 정치인이 맞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자기 편에 서 있으면 선이고 비판하면 악입니다. 어느 후보 사무실에서 한 달쯤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카톡으로 유권자와 1대1로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부탁해서 참 잘 생각했다, 응원한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라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높아지면서 말하는 건데 혹시 네거티브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 네거티브에서 표를 얻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썼더니 그 다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날라온 것이 없습니다. 자기만 좋다고 하는 사람을 끌어모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상대 쪽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정치력 아닙니까? 우리는 성자 같은 정치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정과 상식이라도 가져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인 역시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정치인만 그러냐? 기업인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동훈의 부친이 얼마나 악랄하게 노동자를 착취했는지는 뉴탐사 2월 27일 화요일자 방송을 다시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네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산 지역에서도 현재 어느 섬유 회사에서는 70이 넘은 노동자를 20년 넘도록 부려먹으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현재도 시급 4,000원을 주면서 탄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도 회사 그만두고 그때 시간 많으면 그때 치료받으면 되지. 이딴 소리를 하는 썩어 문드러진,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이런 인간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한 가족과도 같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기계만 또 못하게 부려 처먹으면서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는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이런 못된 기업인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러다가 한 사람 죽을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기업주가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어딨어. 그런 그들에게 노동자가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사고 나고 죽으면 그때 와서 얼마 주면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그 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이 지랄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할 정부의 노동부마저도 이 착취당하는 노동자는 외면하고 착취하는 기업의 편을 듭니다. 역시 양심에 화인 맞은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44절에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문둥병이 생긴 것인지, 문둥병이 진행 중인지, 문둥병이 나았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문둥병이네 그러면 문둥병자가 되는 것이고, 다 나았네 그러면 완치가 되는 것이고, 아직도 진행 중이구만 그러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회에 썩어 문드러진 문둥병을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 곳은 교회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문둥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고치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교회가 더 심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 몸도 못 챙기는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다른 문둥병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몸 상한 곳이 없습니다.
문드러지고 상하고 떨어져 나가고 코가 비뚤어지고 콧단등이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비뚤어지고 입술이 찢어지고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지만 이들은 아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심한 문둥병 증세를 앓고 있는 심한 환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병원 앞에는 줄 서서 대기하는 환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치료할 의사가 없습니다.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사가 제 몸만 챙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중한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해야 할 교회가 더 심한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에 환자는 가득한데 치료할 의사가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제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며 악취만 풍기는 교회가 사순절을 읊조리고 예수의 고난을 읊어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심각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문둥병 환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